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지난 5월 18일은 5.18 광주 사태 4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그 앞에 5월 16일은 5.16 군사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5.16 군사혁명 60주년은 행사도 없고 그 의미 있는 60주년에 점한 기사를 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TV를 빼고 말이죠. 그런데 5.18 기사는 워낙 넘쳐가지고 안 다룬 언론이 없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뭐겠습니까? 기억을 상실한 쪽과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쪽의 차이죠. 5.16 세력은 국가 건설에서는 성공을 했지만은 기억을 이어가는 이런 교육 부분, 정치, 언론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5.18은 그 부분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16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영원히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16의 의미는 기록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5.16 기념관입니다. 5.16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밑에 펼쳐지는 대도시, 공장, 그리고 잘 정리된 농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림을 잘 그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중에서 휴전선 남쪽을 자신의 캔버스로 여기고 거기에 18년 동안 그림을 그려 넣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교육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제가 5.16 60주년에 점해서 새삼 5.16의 역사적 혁명적 의미를 설명을 하고 이것을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 국군 장교단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16과 박정희의 성공 사례에서 후세가 연구를 잘 하면은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울 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승화시켜서 또 비슷한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써먹는 것,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에서는 어떤 법칙을 캐낼 생각을 하지 말고 교훈,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법칙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 같은 결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역사의 여러 장면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교양으로서 섭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아주 맑게 해주고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전기를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5.16에 점해가지고 제가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겁니다. 5.16 세력은 왜 잊혀지고 5.18 세력은 왜 잊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은 뜻에서 화두를 일단 던지고 다시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5.16 군사혁명 50주년에 점해서 쓴 책이 한강의 새벽, 박정희 소장은 왜 일어났는가라는 이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역사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인데 이분이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해서 대중 앞에 나오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성격이 이분이 18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줍어하는 초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죠. 그런데 이분이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어요.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했느냐면 대구에서 나오던 매일신문 서울 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경원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도 6월 3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아주 길게 했습니다. 6월 3일이라고 하면은 5.16이 성공한 지 이제 한 18일쯤 돼가지고 무지하게 분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내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기록이 이 매일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요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소탈한 모습이 그냥 아주 투박하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오래 하고 나서 세련된 인터뷰가 아니고 권력을 쫙 잡은 지가 이제 한 3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박정희 소장의 나이가 44살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동양 선배를 대하는 마음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구 청수원 아주머니의 안부도 전해드리고요. 이 서두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청수원 아주머니한테는 신세도 많이 졌는데 편지라도 한 장 해주어야겠는데 그런데 또 취재하러 왔어? 나는 고향 친구라기에 이야기나 좀 하고 싶었는데 기자가 박 장군이 군사혁명을 결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정희, 과거 25년간의 군인 생활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꼭 망할 것만 같았어요. 아, 그래. 국가 민족이 망해가는 판에 군이라도 정치에 불관여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있겠어? 그래서 최후 수단을 쓴 것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군대가 정치 중립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 정권 하에서도 군사혁명의 기운이 있었다는데 이번 5.16 혁명의 직접적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박정희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이승만 정권 때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흥분한 일부 영광급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서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에게 맡긴 셈이지요. 그건 그렇다 하고 이번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장면 정권이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팽개치고 무능과 부패로 일관해서 도저히 그들로서는 긴박한 위기를 타개할 힘이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을 기하로 몰아넣은 그들의 무능도 무능이러니와 장면시의 리더십이란 게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혁명 구애도 있지만은 이북 공산당의 간접 침략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 파탄은 결국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부황증으로까지 몰아넣지 않았어. 이래 가지고야 군대인들 안심하고 북토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간 1년 후에는 공산주의가 시골 농촌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판단해서 요는 장면 정부가 4.19 뒤에 등장을 했는데 역시 자유당 정권과 달라진 게 없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안보가 무너져가지고 좌익 세력이 활개를 치니까 이게 군대가 그냥 안심하고 전선만 지킬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간접 침략을 분쇄하지 않은 혁명구호를 내걸 만큼 장면 정권은 방공에 무력했던가요? 라고 물으니까 박정희 소장입니다. 무력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오. 망할 놈들. 그 이번에 조사해 보았더니 붉은 마수는
이미 장면 정권의 장관급까지 뻗치지 않았겠소.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흥분한 박 소장의 두 눈에는 순간 불꽃이 인다.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간첩 사건을 장 정권이 몰랐단 말입니까? 박정희, 천만에 경찰은 이미 사건을 인지했지만 압력에 눌려 허지부지해 버렸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요. 기자, 박 장관의 가정 환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박정희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당동에 집 한 칸 있는데 저하고 10살, 7살 나는 기집애 둘, 4살짜리 머슴애 하나뿐입니다. 재혼해서 모두 어리지요. 이때 자기가 재혼했다는 것을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때는 박정희가 재혼했다는 기사를 언론에서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기자가 군사혁명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박정희,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참가 부대는 다 알 거요. 알려달라고요? 34단, 33사단, 공수전투대, 해병 제1여단, 육군단 포병, 서울서 행동한 주류 부대는 이 정도고 이 밖에 대구, 부산, 광주, 논산훈련소, 청주 377사단 등 후방부대와 일부 야전군 사단에서도 호응을 약속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작년 12월부터지요. 그땐 영관급 장교들이 열렬했고 이군 참모장이던 이주일 장군의 협력도 많이 받았지요. 기자, 도중에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말도 있던데요. 박정희, 일부 정보가 새어서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 자신은 군사혁명을 결심했을 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 물론 우리 동지들은 이번 거사에서 만일 배신한 자가 있으면은 극형에 처하도록 서약했었어. 사실 까놓고 말하자면 내가 실패했더라도 후회는 안 했을 거요. 내 뒤를 이어 제2, 제3의 혁명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 정보는 왜 세웠습니까? 박정희, 글쎄 한 놈이 배신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미군 계통은 장도영 중장이 잘 커버를 했지요. 기자, 아슬아슬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박정희, 12일의 거사 계획이 정보 누설로 실패하고 13일 전 혁명군에 16일 오전 3시에 행동하도록 지시를 완료해서 사실은 정보가 새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늦었고 한강에서는 헌병들과 본의 아닌 교전까지 있었지요. 예정대로 되었다면 장면이도 장관들도 모조리 내 손으로 잡아 넣는 건데 그때 지휘 위치가 어디냐고요? 육광구 사령부여서. 기자, 박 장군이 가진 신조는 뭡니까? 박정희, 나는 군인이니까 국가에 충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일념뿐이지요. 아무리 썩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신념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자, 신뢰가 되면 양해해 주십시오. 한간에서 박 장군을 아주 냉혹한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소장, 그건 너무한데요. 사귀어 보이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기야 나는 5.16 전에 많은 사회단체의 사회인들과 접촉해 보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거의 도둑질 협박 같은 이야기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 그들과 전련하게 되었죠. 청탁, 부탁 같은 것을 이 사회에서 없애자는 게 내 신념이고 인간혁명이란 말도 있는데 요새도 나한테 부탁 오는 사람이 있으니 참 곤란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덜 난 모양이죠. 기자, 박 장군의 취미는 뭡니까? 박정희,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색하거나 역사서적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요? 각국의 혁명사를 좀 읽었는데 그것도 역사서적에 들어가나요? 요즘은 경제 공부도 좀 합니다. 나의 투쟁이란 영화를 봤냐고요? 대구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지요. 나의 투쟁은 히틀러가 쓴 책입니다. 기자, 양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5.16 전에는 나도 양담배를 피웠지요. 혁명 후에는 딱 끊었어. 이렇게 말하고는 피우다 남은 아리랑 담배 꽁초에 불을 붙이면서 담배는 하루에 이놈을 2가 피운다고 픽 웃는다. 기자, 구정권 때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옥석을 구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정희 소장, 부패 부정한 정권과 이에 동조한 자는 다시는 출마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군도 물러나야겠소.
이 문제는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옥석은 가려야겠지요. 기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나요? 박정희 소장, 어쨌든 앞으로 보다 깨끗하고 애국하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자, 한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인사가 어쩌면 너무 이북 계통에 치우친다는 오해도 있는 모양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박정희 소장은 우리에게 그런 편협한 지역관념은 없어. 사실 이번 혁명에는 이북 출신 동지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기자, 박 의장이 부정의 온성이란 국회 의사당에 들어온 첫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박정희, 이 방이 누구 방인지는 몰라도 처음 왔을 땐 확 불을 지르고 싶은 분노가 앞섰지만 국가 재산이 아까워서 참았어.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이 인터뷰 이틀 뒤에 박정희 당시는 부의장입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이 자기의 친구입니다. 이 구미 보통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한, 그리고 그때는 구미 면장을 하고 있었던 장월상 씨 앞으로 친필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친필 서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혁명 직후에 인간 박정희의 순수한 마음을 그 리얼타임에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이 절박한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사봉공 애국 지성에 불타는 젊은 청년 장교들과 국군 장병들의 구국정신이 발화점에 도달하여 굴게 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5월 12일 최후의 결심을 하고 상경하는 도중 금오산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리운 고향 산하와도 작별하고 지나갔으나 천우와 신조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3천만 동포들의 염원이 무심치 않아서 근본 혁명대업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년 역사를 통해서 누적된 적폐와 구악들을 완전히 발본하고 자손만대 행복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닦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혁명군 장병들의 일념입니다. 이 민족적인 대과업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안 될 것이며 군인들의 힘만으로서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거대한 민족적인 사명 완수에 총진군하는 길만이 성공의 유일한 첩경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사를 초월하고 목숨을 걸고서 기어코 이 과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우리들도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노력으로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앞날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조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은 분발합시다. 우리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당대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순수한 한 인간의 열정이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사가 없어요. 전부 공입니다. 국가입니다. 민족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문장, 우리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당대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후대를 위해서 당신들 당대는 좀 고생하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민주국가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하여 박정희는 말년에 가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사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침을 뱉는 사람은 없죠. 계속해서 이 5.16 군사혁명 60주년에 저음한 특별 강연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